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해책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거나 뉴스 채널을 보기가 정말 겁이 납니다. 정치가 너 죽고 나 살자는 아주 노골적인 전쟁터로 바뀌고 나서입니다. 유머가 사라졌습니다. 이 전쟁터에 누가 살아남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 그리고 연이은 MB 구속으로 시작이 된 비극입니다. 그 전에 민주화 세대는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운동권 세대들은 수호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노무현은 하나의 핑계였을 뿐입니다. 지금도 노무현을 자신들이 정치에 이용하는 것만큼 말입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인이 상대방에게 철저하게 가혹했습니다. 멸문지화를 입혔죠.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형량은 모두 징역 23년입니다. MB는 17년입니다. 좌파 원년, 문재인 정권 내내 이 권력의 이런 냉혹함, 흉포함이 정치를 살벌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 5년 사이비 좌파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조국입니다. 그 역시 자신이 젊은 시절에 신봉하던 사회주의와 자신이 즐기며 살아온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괴리조차 이해를 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면서 자유주의자라고 말을 했죠. 지난 토요일 아침 신문 사설들에 아주 시퍼렇게 날이 서 있습니다. 조국의 징역형이 선고되자 이 당연한 판결에 3년이 걸렸다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게 어디 김미리 판사 때문일까요? 아니면 김명수 대법원장 때문일까요? 보는 눈은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설란에는 여당을 향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쳐다보기 위태위태한 대통령실과 여당 모습. 대통령실은 왜 정치를 하는 걸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대통령실이 정치를 하고 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비서는 입이 없어야 합니다. 눈과 귀만 있어야 합니다. 그 이틀 뒤인 월요일 조간사설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안철수가 이기면 대통령 탈당 얘기까지 나온 여당의 경선판.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집회도 욕을 듣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유죄 보고도 한 사람 방탄 위에 장외로 나간 야당. 그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유는 많습니다만 딱 하나만 꼽자면 바로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보수주의의 정체성, 그리고 자유주의의 정체성이 뭔지 모른 채 정치를 하니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소명의식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니 새 정치를 한다는 자가 어제는 민주당 패거리와 놀다가 오늘은 국민의힘에 들어와 놀아도 하등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도 입으로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니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자, 어제도 뉴스는 쏟아졌습니다. 참 다이내믹한 대한민국입니다. 북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개성 부촌에 하루 수십 명 아사자가 발생하자 김정은이 민심을 수습하러 간부를 급파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투쟁에 관련해서 다급해진 김기현이 연판장을 돌렸던 초선 의원 3명과 함께 강릉으로 가족여행 중이던 나경원을 찾아갔다는 뉴스가 있었죠. 초선 의원 9명이 아니 10명이 나경원에게 사과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초선 의원들 50명 이거 집단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죠.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모깃불에 뛰어든 모기들은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모깃불에 뛰어든 모기들입니다. 그런 이치조차 모르면서 무슨 정치를 하는가요? 민주당은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검수완박 시즌2가 이재명 지시라는 어제 조실버 헤드라인을 부인했습니다. 글쎄요, 그들도 또 다른 검수완박이 부끄러워진 것일까요? 무엇보다 어제는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를 내도록 방탄국회를 열어두고 개점 휴업을 했으니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에게 제기된 대북 송금 의혹과 그리고 방탄국회 논란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마치 여당처럼 수세에 몰렸습니다. 기껏 내던 방패가 김건희 여사인데 과연 이런 파상 공세가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태영호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참 즐기는 중입니다. 그는 2016년 11월 28일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표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수사하라 이렇게 썼다면서 이재명 역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제가 살펴보죠. 먼저 토요일 민주당 장외 집회 내용입니다. 솔직히 이재명을 지키자는 집회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169석. 무소속까지 보태면 180석 가까이 되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로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떼져서 길거리로 나온 게 부끄럽지 않은가요? 명색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말입니다. 6년 만에 장외 집회에는 전국에서 2만 명이 결집했다고 합니다. 다들 버스를 타고 보여드렸죠. 민주당은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시청역 7번 출구 앞 숭례문에서 시청역 방면 세종대로 편도 4개 차로를 전부 점거하고 그래 길을 완전히 막고 민생 파탄, 검사 독재,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란 걸 열었습니다. 2016년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집회를 한 지 6년 만의 장외 집회입니다. 2만 명 당원들이 든 팻말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생 파탄 못 살겠다. 물가 폭탄 해결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민주당 지도부는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을 지키자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최고 의원들이란 분들의 연설 내용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김건희를 구속해야 한다. 이재명을 지키고 윤석열을 확실하게 제압하자.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입니까? 이쯤 되면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된 게 아닌가요? 이성을 잃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발언들입니다. 가히 목불인견이라고 할까요? 정말 눈으로 보는 것을 견디기 힘들다. 목불인견. 이재명은 다상에 올라 오늘 우리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묻기 위해 모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두 대통령이 꿈꿨던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전진은커녕 상상하지 못할 퇴행만 반복되고 있다. 저는 제가 쓴 책 자유의식들에서 국가의 세 요소를 폭력의 독점, 그리고 헌법이 존재할 것, 헌법이 존재, 그리고 명예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재인이 꿈꿨던 국가는요, 국가 폭력을 사유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헌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예는 조금도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퇴행이라니요. 누가 퇴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재명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교묘하게 말을 비틀어 자신을 바로 민생, 민중과 등치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영악하기 짝이 없는 화법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날 민생이라는 단어보다 검사 독재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글쎄요, 죄 없는 국민이 왜 위협을 당합니까?
검찰로부터 3차 출석 요구를 받은 공포감이 그에게 작용하는 걸까요? 이재명은 검찰을 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유신 독재 정권이 몰락한 자리에 검사 독재 정권이 다시 또아리를 들고 있다. 이재명이 한 말 중에 가장 재밌는 말은 이 말입니다. 폐장인데 삼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을 위로로 삼겠다. 국민의 피눈물,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는 어려움이 무슨 대수겠느냐.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을 건지려다가 함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왜 진실을 모르는 걸까요? 민주당이 진실을 알 리는 만무합니다. 단적인 예로 검찰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할 때 공개했던 공소장이 이렇습니다. 바로 공소장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에게 내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 이게 재판부에서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은 적어도 뇌물죄 수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최측근인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김만배의 그런 제안을 직접 보고받은 뒤 승인했다는 것으로 이재명이 뇌물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인 2014년 6월 그리고 김만배가 대주주인 회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유동규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이재명 측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유동규는 정진상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에 승인을 받았고 김만배가 나중에 이재명 측에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그 비용을 공제한 뒤에 428억 원을 드리겠다. 그래서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형법상 부정처사후 수뢰, 쉽게 말하면 뇌물죄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그분의 실체와도 관련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김만배는 대장동 일당에게 자기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문재인 검찰은 이 사실을 덮었습니다. 뭉개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작년 8월 말 새 수사팀은 유동규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과 김용을 지분 소유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진상은 이미 부정처사후 수뢰 이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의 남욱도 작년 11월 법정에서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 지분 중에 428억 원을 정진상, 김용에게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재명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말하자면 유동규 그리고 남욱 정영학, 정민용은 428억이 이재명 측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재명 그리고 정진상과 김만배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월 3일 검찰이 김승태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이 당사자인 김승태는 물론 이재명과 이화영 등도 각자 도생을 위해 분주해졌습니다. 작년 12월 17일 귀국 당시만 해도 이재명을 전혀 모른다던 김승태는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된 발언을 연일 검찰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은 끝내 살아남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진실을 공개한 뒤에 새 삶을 찾겠다는 걸까요? 알려진 대로 김승태는 800만 달러 더하기 알파를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2019년 1월과 4월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2019년 11월경에 추가로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승태는 8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받은 조선 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명의의 영수증, 이건 레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수증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승태는 이 외에도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상납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50만 달러가 추가됐다. 이러다가 이제 1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김승태 측의 말이 이렇습니다. 김승태는 귀국할 때부터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있는 그대로 털어놓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제 김승태는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방어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승태 측에서 나온 말이 김승태 입장에서는 횡령 액수를 낮춰야 형량도 줄이고 그리고 범죄 수익 환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는 연결고리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입니다. 이화영이 어떤 입장에 서느냐. 그는 김승태가 송명철 등 북한 관계자들과 만난 대부분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북 사업과 관련한 이재명 명의의 모든 문서의 결제 라인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도지사 바로 밑에 부지사 이화영 사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화영은 자신이 살기 위해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을 지금 부인하는 중입니다. 지난 2일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방울과 안부수 아태평화 교류협회 회장의 대북 접촉 과정을 경기도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이화영 자신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대북 송금은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또 김승태에게 이재명과 통화하도록 연결해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어쨌든 이재명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상방울과는 내이 사입는 것밖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김승태는 얼굴도 본 적이 없다. 검찰의 주장은 소설이다. 그것도 최근 주장은 신작 소설이다. 검찰이 김승태와 통화한 사실, 대리인을 통해 이 모친상에 상호 조문한 사실 등을 다 밝혔는데 이재명은 조금도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1월 18일 KBS 뉴스에 출연해서 한 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죠. 누군가 술 먹다가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 이 술 먹다가 유명 정치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일은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뉴스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은 윤핵관 운운은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한다. 간신에 둘러싸인 무능한 지도자를 비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참, 이 말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주말 여의도를 강타한 뉴스입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진원지였습니다. 4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안철수가 윤한 연대라며 윤 대통령과 연대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전당대회 경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은행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 뒤에 이런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는 동급이 될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민주주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권위주의 시대입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윤심을 넘어 연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선거운동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엄연히 급과 격이 다른데 대통령과 연대를 말한 것 자체가 무례하고 어폐가 있다. 솔직히 한 말씀 드리자면요. 이 말 한 사람 잘라야 됩니다. 정말 민주주의 시대 대통령실에 근무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급과 격이 다르다. 대통령실은 안철수가 지속적으로 윤한연대라는 표현을 쓰면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하겠다는 방침이라고도 했습니다. 2월 2일 안철수가 한 발언이 이렇죠. 저는 유님이 되는 후보로서 지금까지 윤한연대로 여기까지 왔다.
윤 대통령과 대선 때 함께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정권 교체를 열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윤 대통령과는 최상의 조합이며 함께 시작했던 정권 교체의 완성이 바로 내년 총선 승리라고 했습니다. 윤한윤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홍준표가 그랬죠. 영린을 건드렸다. 참 대구에서 입이 건질건질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자신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윤핵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준석이 윤 대통령을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한 표현이었고, 그리고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윤핵관 운운하는 건 반윤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윤핵관이라며 비판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간신에 둘러싸여 있고 무능한 지도자라고 비꼬는 것 아니냐. 근데 참 이상합니다. 나경원을 공격할 때 반윤의 우두머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괜찮고, 그리고 거꾸로 안철수가 지금 윤핵관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간신으로 몰아붙이는 건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도 했습니다. 안철수는 2월 3일 장제원을 향해 윤핵관 지휘자라며 비판을 했죠. 그 말도 참 재밌습니다. 윤핵관 지휘자 장제원. 그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이 어떤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이 다음 공천이 중요하다. 그분들이 바로 윤핵관 4인방들입니까? 권장 이윤입니까? 안철수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장제원은 참지 못하고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윤핵관이 간신이네 뭐네 하는 건 안 후보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는 또 소위 윤핵관이 모여서 사람을 쳐내고 아성을 구축했다면 유능한 군주가 제의하고 꾸짖고 하지 말아라 할 것 아닌가 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의 주장은 대통령이 눈과 귀가 막혀서 무능해서 주변 관리를 못한다며 대통령을 지칭하고 직접 공격하는 것 아닌가. 그 뒤에 따라붙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장제원이 대통령이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은 없다. 장 의원도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은 적이 있다. 장제원은 그러니까 간신히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 대핵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대핵관의 말이 이렇습니다. 윤핵관을 운운하거나 대통령 주변 참모들을 놓고 간신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무지하고 무능하다고 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능하고 무지하니까 간신히 설칠 수 있다. 십상시가 설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안철수는 왜 이리 궁지에 몰렸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제일 잘한 일은 윤석열과 단일을 한 것. 그는 못한 일은 문재인을 도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4일 이른바 윤심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실력대로 겨뤄보고 이기는 사람과 함께 선거를 치르겠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진심을 몰랐던 겁니다. 그는 윤심을 몰랐던 겁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윤심은 없다고 직접 말씀하셨다고도 했습니다. 아마 식사 중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 안철수에게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통해 윤심은 안철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 됐습니다. 어쨌든 격화되는 당권 갈등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권 내 친윤그룹이 안철수에 대해 강하게 비토를 놓은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조심스럽게 예측된 상황이었습니다. 안철수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언론은 인수위 시절부터 안철수가 인수위에 결견을 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조각을 할 때 안철수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지부 장관 제안도 지나가는 말이었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는 단일화 효과에 대한 상반된 인식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이재명의 표를 결집하는 효과를 불러서 결국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초박빙으로 몰아간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반면 안철수는 어디까지나 승리의 가장 큰 요인으로 단일화를 꼽습니다. 결국 이 단일화 효과는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의 통합 뒤에도 둘은 화학적으로 융합하지 못한 것, 이게 아주 큽니다. 바로 안철수와 그 지지 세력의 정체성이 국민의힘의 보수주의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5일에는 윤 대통령의 직접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한 안철수에 대한 윤 대통령의 말이 이렇습니다.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쓸 말은 아니다.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다. 엄청난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안철수에 대놓고 한 경고입니다. 결국 간신론도 예전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매진하고 있는 대통령을 보필하는 참모와 또한 가깝게 소통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 취급하는 것은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욕보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을 계속 두고 까면 그건 대통령이 판단 능력이 없는 아주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이다. 대통령을 까는 것과 같다. 이른바 간신론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윤한연대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당 전당대회에 끌어들여 윤한연대 운운하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 행태로서 도를 넘은 무례의 극치다. 자, 이번에도 놀라운 표현이 있죠. 도를 넘은 무례의 극치. 문재인은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욕을 엄청 얻어먹었는데 거기서 배운 겁니까? 무례의 극치다. 그러자 처음엔 안철수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비대위와 선관위가 소모적인 윤심 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는 익명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해 윤심이 있다,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는 정당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대통령실을 직접 공격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러자 이날로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진복이 곧바로 직접 국회를 찾아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후에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더 이상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시고 대통령을 먼저 이야기하지 마시라. 이진복은 특히 윤한연대라는 표현에 대해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불만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드는 이야기다. 근데 거기에 국군 통수권자가 왜 자꾸 나옵니까? 참 기가 막히는 표현들입니다. 결국 안철수는 대통령실 경고에 어제 6일 꼬리를 내렸습니다. 윤핵관 윤한연대 표현을 앞으로는 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물러난 것입니다. 그는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에서 윤핵관 표현 관련해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질문에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런 말씀들을 드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어쨌든 친윤 진영에서는 안철수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떠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김기현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심평 변호사가 안철수가 당대표가 될 경우 상황과 관련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친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신당 창당설을 아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한 친윤 인사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가 대표가 되면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처럼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조국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정경심은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죠. 이 형량은 이른바 적폐청산으로 내몰렸던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가벼운 형량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만큼 이 나라 진보 좌파들은 가혹했습니다. 이제 문정부 적폐청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판결 다음 날 놀랍게도 조국은 페이스북 배경사진을 교체했습니다. 그게 신문에 뉴스로 나왔습니다. 노란색 반딧불 사이로 한 남성이 걷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사진 밑에는 2022 캄캄한 밤 반딧불이 되어 우리들이 조국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국 사태 때부터 조국 찬양 그림을 그린 박근웅이라는 만화가 작품이라고 합니다. 정의는 상대적이어서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이 나라에는 왜 이다시도 많은 것입니까? 그런데 어제 아주 혀를 차게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국의 딸 조민이 김어준이 TV에서 쫓겨나와 만든 유튜브 채널 겸손을 힘들다 뉴스공장 이런 유튜브에 출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인 겁니다. 조민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에 나선 것은 사실 처음입니다. 조민은 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의학 논문에 제일 제자로 이름을 등재하고 그걸 스펙이라고 각종 입시에 동원하는 것이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인 것입니까? 조민은 그래서 이제 조국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숨지 않고 살아야죠. 최서훈의 딸 정유라 씨가 6일 페이스북에 한마디 썼습니다. 내 승마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 웃고 간다. 내 욕이 많겠느냐, 내 욕이 많겠느냐.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